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70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입니다. 제가 선정을 했고요. 일전에 재밌게 본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제목은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고 영어는 웰컴 백 미스터 맥도날드고 일본어 원제는 라디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1997년에 나왔고 각본과 감독의 미타니 코키, 촬영에는 다카마 겐지, 음악에는 하토리 타카유키, 편집에는 아베 히로히데입니다. 개봉은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1997년 11월에 상영을 했고요. 네. 일본에서는 1997년 11월 8일에 개봉을 했고요. 개봉한 날 첫날에 흥행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998년 베를린, 토론토, 시카고 영화제에서 소개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2000년 12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수상 정보는 1998년 일본 아카데미 감독, 남녀 주연상, 그리고 작품상, 각본상 등 12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은 원령공주였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가 썰었다고 하네요. 1998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특별 언급상을 받았고 그 외에 일본의 5개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네. IMDb에서 7.9점의 평가를 받았고 로튼 토마토에선 88% 신선도와 7.4점 정도의 평점을 받았고 트리비아를 이야기를 하자면 미타니 코키 감독은 원래 연극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원 연극 작품이 있었어요. 라디오의 시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행도 많이 했던 작품인데 영화로 자기 첫 장편 데뷔작으로 옮겼죠. 그래서 장편 영화의 각본으로 각색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 처음에 롱테이크 씬이 한 5분 정도 길게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위해서 제작비의 3분의 2 가량을 다 쏟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분을 가지고 예고편을 뽑아냈고 다른 일본 영화나 할리우드에 비해서 용감한 스타트를 끄는 영화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키네마 순보라고 하는 일본의 영화 전문지가 있는데 예. 거기서 평가하길 뛰어난 플롯에 엔터테인먼트를 가미한 잘 만든 코미디로 한 번 보는 걸로 만족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호평을 했고 그때 당시에 한국이 일본 문화 개방을 하지 않았던 때라서 2000년이 되어서야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트리비아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스텝을 소개시켜드리자면 각본과 감독의 미타니 코키, 전작으로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모두의 집, 웃음의 대학, 더 우초 우텐 호텔, 매직 아워, 기요스 회의 등이 있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직 아워, 더 우초 우텐 호텔, 웃음의 대학, 모두의 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일본 아카데미에서 우수 감독상을 받았고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 구성 작가와 드라마 작가로 처음 활동을 했고 83년도에 도쿄에서 극단 선샤인 보이스를 창단을 했고 그 이후에 10년여 동안 일본 연극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극작가와 연출가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샤인 보이즈를 이끌어서 기노쿠니아 연극상 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12인의 다정한 일본인이라고 하는 연극을 통해서 2개의 각본상을 받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영화화되면서 각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소동극처럼 내용이 어떻게 꼬일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분의 장기고 예. 그 일본 영화 특유의 오버스러운 상황과 그런 연기랑 맞물리는 코미디를 잘 구사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예. 웃음의 대학이나 매직아워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많이 알려진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스텝 소개를 넘어가고 배우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쿠도 미나부 역할의 카라사와 토시아키, 프로듀서, 감독 같은 사람, 예. 라디오 그 역할로 나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엔 전작으로 모세집, 20세기 소년 시리즈, 더 우초우텐 호텔, 매직아워 등등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87년부터 연극 무대랑 TV 그리고 뭐 예능에서 꾸준히 활동을 펼쳤고 91년에 맛있는 결혼을 통해서 영화 연기로 활동폭을 넓히기 시작해서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수상을 했고 2000년에는 토이스토리 일본판에서 우디 역할의 목소리를 다 담당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얀 거탑에서 주연을 맡아가지고 원래 8년 동안 무명이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확실하게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스즈키 미야코 역할의 스즈키 쿄카, 전작으론 39형법 39조, 사토라레, 피와 뼈, 우동, 매지가워, 지지 않는 태양 등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가네보 수영복 캠페인 거리라고 하는 모델로 발탁이 됐고 89년도에 배우로 데뷔해서 드라마 연기를 시작했고 94년에 119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신인상을 수상을 했고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일본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여러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시지마 타치히코 역할의 니시무라 마사히코, 전작으로는 맥도날드, 그리고 모노노케 히메, 검은 집, 춤추는 대수사선, 노다메 칸타빌레, 동경가족, 클로버 등등에 나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감독과 함께 연극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라디오와 연극계에서 각본을 쓰고 있다가 인기 있는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미타니 코키 감독이 생각을 해서 같이 극단에서 활동을 했고 83년에 도쿄 선샤인 보이즈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그 이후로 TV 시리즈 경부고 후루하타 닌자 브로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 맥도날드를 통해서 이름을 크게 알리면서 그의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 배우로 센본노코 역할의 토다 케이코, 전작으로는 천년여왕, 건담, 마녀배달부 키키, 뱀파이어 헌터 D, 호빵맨, 시티헌터, 유리가면, 엑스파일의 스컬 역할을 맡은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성우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맥도날드를 통해서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영화 쪽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목소리 들으면 흔히 알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서 호빵맨에서 호빵맨 역할을 했어요. 마녀배달부 키키에서도 역할을 했고 건담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시놉시스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즈키 미야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작가를 꿈꾸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의 라디오 드라마 공모전에 자신이 쓴 이야기를 출품하게 되고 당선이 됩니다. 내용은 자신처럼 평범한 주부와 어부의 사랑을 그리는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미야코는 글솜씨를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설레임을 안고 방송국에 오게 됩니다. 리허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생방송이 시작되려는 찰나 여주인공 목소리를 맡은 성우 노리코는 스타병에 헤어나지 못한 채 주인공 이름이 촌스럽다는 이유로 이름과 직업과 배경까지 바꿔줄 것을 담당 PD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든 방송사고 없이 드라마를 끝내는 것이 목적인 프로듀서는 노리코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출연자들도 노리코처럼 이 이름과 직업 등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결국 생방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야코가 만든 각본은 온데간데 없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번져나가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작품은 소동극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런 소동극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장소가 협소할수록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인물들 간의 욕망이나 갈등이나 충돌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더 소동극으로서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 개인적으로 이런 소동극을 좀 좋아해요. 대학살의 신 같은 경우에도 소동극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연극 무대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연극이지 원래. 아 그쵸. 이 작품도 원래 연극이기도 하고 그런 소동극의 일본 특유의 오버스러운 코미디랑 그런 상황 전개가 정신 나간 것처럼 재밌어갖고 호감을 가면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라디오 드라마 생방송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요즘 사실 라디오 드라마 거의 안 듣죠. 그치. 만약에 듣는다고 쳐도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팟캐스트로 녹음을 해서 듣지 생방송으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싱글벙글 쇼? 그렇죠. 그것도 그냥 라디오 쇼에 가깝죠. 라디오 드라마를 생방송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10년대, 1920년대나 유행했던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화가 발달이 되고 TV가 나오면서 비주류도 아니죠. 이제는 사장되어가는 장르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90년대 당시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생방송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가 나온 것 같고 비주류이기 때문에 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주류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전을 내도 지원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고 이런 연기를 하는 사람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감독의 입김보다 감독도 그것을 맞춰주느라 애쓰는 상황이고 스폰서의 목소리도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해피엔딩으로 맞을지 생방송 중에 방송사고 없이 생방송을 잘 끝내는지가 비주류라고 하는 문화와 잘 어울려서 이야기를 잘 풀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라디오 드라마이기 때문에 성우들을 대부분 캐스팅을 했죠. 네. 그리고 연기 자체도 성우 톤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게 꽤 볼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댐이 무너져서 사고 나는 장면에서 오버스러운 몸짓과 그런 연기들 그런 거 사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야기의 흐름과 특유의 오버스러운 코미디가 맞물려갖고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고 메리 제인의 남편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자신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성우로서 전문직의 역량 같은 것을 굉장히 잘 포착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를 묘사할 때 너무 진지하면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고 너무 그렇다고 또 김 빠지게 하면은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데 생방송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전문직들의 연기들이 잘 맞물려서 적당하게 그쪽 세계를 잘 담아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주된 내용은 각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야코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일탈을 꿈꾸는 평범한 빠친코에서 일하는 아줌마죠. 그런 평범한 판타지, 소망을 담아서 많은 사람이 지원하지 않을 법한 공모전에서 지원을 하고 드라마로 자신의 판타지를 써내려왔죠. 네. 그것만으로도 기쁠 것 같은데 그게 드라마가 생방송으로 완성이 되는 순간 물론 판타지이긴 하지만 자신의 소망이 완성이 되는 것 같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감정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야코가 이 각본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스터 맥도날드는 메리 제인과 만나서 사랑을 이루는 것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것들이 저지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너덜너덜하게 난도질 당하죠. 결국 각본가인 미야코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서 마이크를 인질 삼아서 자신의 이름이라도 빼달라. 이건 내 작품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항변을 할 때 담당 PD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원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나도 가끔씩 당신처럼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름을 빼고 싶다.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다. 하지만 이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 이름을 넣을 수밖에 없고 수백, 수천 편의 작품을 만들다 보면 결국 우리가 모두 원하는 또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타협해라. 그것이 어른들의 세계고 그것이 프로들의 세계다. 타협했을 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이 시스템이고 이 사회다. 라고 훈계를 하죠. 얼핏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화가.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문희가 엄마와 헤어져야만 하는 현실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 매춘 행위를 일삼는 엄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희생들은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시선으로 PD가 설득을 하죠. 근데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엔딩도 그렇지만 문희한테 결국 디즈니랜드를 보여주면서 꿈의 장소로 데려감으로써 영화를 마무리 짓잖아요. 이 영화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죠. 네. 저는 PD가 이야기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들렸어요. 귀맵으로 럴커를 발견해도 마리는 전진해야 된다. 그것과 이 PD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아니 승리하기 위해 게임하는데 아무리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전진해야 되나? 나는 이 꿈을 이루고 싶은 각본가로서 소망이 있는데 내 판타지를 녹여내고 내가 감정이입하는데 그것을 굳이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타협을 하고 그것에 대한 꿈을 저버리는 게 그게 프로인가? 그게 어른의 세계일까? 좋은 말로 포장하고 설득할 수는 있지만 그 꿈들이 무너질 때 현실적인 엔딩으로 끝맺음을 했을 때 트럭 기사가 와서 오늘 드라마 최고였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꿈을 타협하고 한켠에 꿈을 접으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들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이 영화의 엔딩이 비록 엉뚱하고 비현실적이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피상적인 결말로 내딛지만 내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다. 영화에서라도 그런 엔딩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에서도 이 각본가의 꿈을 이뤄주지 못하는 영화라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 엔딩마저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모두가 한 명의 꿈을 응원해준다는 느낌 때문에 작품을 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건 지엽적인 얘기긴 한데 네. 우시지마에 해당되는 건 임요한 아니야 오히려? 아 그런가요? 뭐 프로인데 귀로 들었으면 정정당당하지 못해도 어. 피해야지. 널커를 내가 비록 게임 내적으로 발견 못했어도 난 이겨야 되니까 편법이지만 이걸 통해서도 이겨야지. 이런 임요한적 가치가 우시지마에 더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생각해보면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껴맞추는 감이 있긴 한데 스미스 말도 당연히 일리가 있네요. 오히려 그 송병석 같은 자세가 그게 임요한을 깔려고 한 말이긴 했지만 네. 아마추어리즘으로서 일반인의 감성과 더 맞긴 하잖아. 그거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여튼 스미스군은 내가 길게 얘기했는데 스미스군은 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네요. 처음에 네. 오프닝에서 롱테이크를 하면서 네. 라디오 스튜디오의 상황을 쭉 보여주기에 로버트 알트만의 영화 같은 거도 흘러가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았고 코미디더라고. 로버트 할트만의 영화는 어떤 식이었죠? 뭐 숏컷이라든지 내쉬비디라든지 프레디 홈 컴패니언 같은 영화들 보면은 아주 많은 등장인물들을 배치하면서 그 사람들의 각각의 이야기가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 서사를 정신없게 변주하는 그런 영화들이거든. 이거를 모방한 게 PTA의 매그놀리아 같은 영화였지. 뭐 여튼 그런 류의 이야기의 다성성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물론 복합적으로 인물들의 이야기가 배치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튜디오라는 공간에 집중되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좀 더 이론적인 스토리고 서사가 전개되는 루트 자체가 꼬여있지 않죠? 전화무쌍하진 않지. 네, 네.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일본 특유의 연극적인 코미디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현실에 있는 어두운 측면들을 좀 더 과장시켜가지고 부각시켜서 재미있게 다루는 이런 것들은 좋다 싶었는데 네. 후반부 마무리가 결국 중요하게 되잖아. 여기서 결국은 메시지 위주로 나가게 되는 게 좀 아쉽다 싶었어. 이게 인물들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작가의 배치라는 생각이 들잖아. 작가의 선언문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외부에서 주입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들에서 역량의 부족함이 어쩔 수 없다 싶긴 했어.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하고 작품 내적인 인물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쨌든 대중 영화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매듭을 짓고 무난하게 끝내는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다 싶었어. 네. 저도 확실히 공감하는 바고 이 영화의 최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영화에서는 청소를 할지 경비원 하나도 나름 자기가 일하는 거에 신념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든 고충과 요구를 다 임기응변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대처하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이 영화의 스타일이죠. 근데 결국 각본가도 하나고 연출가도 하나라는 게 최대 아이러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딩에서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감독 본인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없지만 감독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높이는 방향으로 영화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 초반 롱테이크와 영화 끝나고 나서의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잡아주는 게 이유가 있구나 싶었어요. 어쨌든 본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도 드높이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매듭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인물들의, 다른 배우들의 연기나 뜻을 무시하진 않는다는 태도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롱테이크에서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작품이나 이런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뿐만 아니라 연극이랄지 영화랄지 모든 시스템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무언가 일이 돌아갈 때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감독의 태도가 보이면서 그 와중에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써내려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이 사람들의 감상, 반응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 게 좀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싶거든. 그래서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 작가와 감독과 스태프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결론으로 보여주는 게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었어. 이게 러닝타임 한 20분 남기고서부터는 모든 방향이 정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 그쵸. 모든 여건이 해피엔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닫게 되잖아.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고. 그런 거보다는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 서사에 반영되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국 이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그것은 어느 누구의 의도도 아니었고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 그러면은 트럭 기사의 난입이 좀 더 의미가 있었겠지. 트럭 기사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 거라는 거는 처음부터 사실 빤히 보이잖아. 그래서 이 영화가 그 마지막에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스미스 군의 의견대로 그들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주장대로 이야기가 펼쳐진 다음에 그것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할 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각자 갖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엔딩이 마련이 되었더라면은 대중적인 방향으로 가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감독이 방향을 대중적인 방향으로 틀었고 우리 모두가 사실 해피엔딩을 원하잖아요. 아무리 이 인물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을 부리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 다른 사람의 서운함을 생각하지 않고 목소리들을 드높이더라도 그걸로 끝낼 거 아니잖아. 그걸로 서로 일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을 위해, 화합을 위해, 대중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방향이 해피엔딩일지 그런 것들로 마무리 짓는 게 딱 적당한 엔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인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삐딱하게 볼 수 있고 누군가는 저게 별론데? 저게 저렇게 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시선까지 당연히 다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엔딩이 최대 만족치는 아니더라도 60-70% 선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선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끝내는 것이 결국 대중적인 방향이 아닌가. 결국 동시간, 생방송인 것 같은 그 영화의 상영 시간, 그 시간 자체는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무리가 이 영화에는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면 연극 작가로서 본인이 생활한 바가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족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객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실드를 쳐봅니다. 네. 아 근데 뭐 내가 바라는 게 딱히 비대중적인 건 아니고 오히려 나는 스토리의 일탈을 통해서 더 대중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싶은 게 스토리가 이렇게 개판나면은 웃길 수밖에 없거든. 마무리에서 관객들이 다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이 나올 거란 말이야. 개의 아작난 코미디가 탈주해버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관객은 배째는데 작중 인물들은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오히려 더 웃기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 인물들이 정신승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정도도 괜찮지 뭐 라든가 뭐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잖아. 이 작중의 인물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도 충분히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봐. 그러네요. 방향만 좀 다를 뿐이지. 좀 더 멋진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다. 괴는 다르지만 위플래시 같은 경우가 참고할 만하다 싶은 게 위플래시는 물론 코미디 영화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노선이 똑같잖아. 그쵸. 이게 처음에 잽으로 시작해서 서로 잽을 주고받다가 펀치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카운터에 카운터로 맞받는 그런 식으로 끝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노선이 일관되고 양적으로 증가하는 거지. 그것처럼 이 영화도 코미디로 시작했잖아. 그리고 계속 엇나가는 방향으로 나갔잖아. 그래서 그 엇나감이 점점 진폭이 커지면서 마지막에 빵 터지면서 관객들은 배를 째고 극중의 인물들은 머리를 감싸쥐는 상황이 되었을 때 코미디 영화로서 좀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코미디로서의 마무리보다는 드라마지. 드라마로서의 마무리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성우를 높게 평가하잖아요. 대부분. 왜 그런지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일본 특유의 오버스러운 문화와 그런 것들이 성우라고 하는 특수성과 굉장히 잘 맞물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일본어로 하거나 영어로 중간중간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굳이 자막이 없어도 아 무슨 상황이구나가 확실하게 구분이 될 정도로 아 일본의 성우들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것들을 참 영화로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디오 드라마 생방송이라고 하는 소재는 여태까지 못 봤던 것 같거든요. 너무 심도 깊은 직업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얘기도 아니고 딱 그 중간에 잘 맞춰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생활을 하던 어떤 무리에서 생활을 하던 각자의 생각은 다르고 각자의 뜻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게임판 놓으면 어쩔 거냐는 거지.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들을 다 만족시켜서 타협하자고 하기엔 너무 영혼 없는 정말 톱니바퀴에 불과한 역할이 되지 않나. 마치 모던 타임즈에서 채플린이 나사만 그냥 돌리는 게 최선인 양 그냥 아 성우나 그냥 만족시키면 그만이지 뭐 이걸 자꾸 뭐 누굴 또 만족시켜. 좋게 좋게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처럼 그런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결국 좋은 방향으로 모두 뜻을 합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 스타일과 나름의 교훈적인 드라마 엔딩이 귀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별점은 4점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 보면서 생각난 게 그 원사운드에 게임 제작 관련 만화가 있거든요. 3명의 게임 제작자가 있는데 한 명은 아마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실하게 게임 제작을 연구하다가 주변 여건 때문에 뜻을 접은 제작자고 또 한 명은 철저하게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성공을 거두다가 방금 얘기한 아마추어 제작자의 과거 게임을 접하고서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지? 하고서 방황에 빠져가지고 게임 제작을 접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고 마지막 한 명은 자신의 게임 철학과 대중의 소비 성향을 적절히 맞춰가지고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그런 제작자지. 근데 말년 시점에서 자신의 게임들 다시 돌아봤는데 정작 자기 의도대로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자기가 만들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최고의 작품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에서 다시 그 시절의 게임들을 돌아보니까 진짜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은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이 만화가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만화의 고민을 이 영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언가 창작을 한다고 할 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그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 언제든지. 그거는 작품을 만들기 전이든 만들고 난 다음이든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거고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무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그 과정에서는 자신이 관념적으로 상정한 사회적 표준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자기 욕망이 뭔지를 사실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지. 영화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좀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평점을 하자면 3개 정도 주고 싶네요. 네. 네. 재미있는 코미디긴 했는데 딱 거기서 끝났다. 고민은 영화 자체로 할 수는 없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다. 네. 그래서 내가 귀매부로 럴커를 발견해도 전진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건 승리인데 귀매부로 럴커 발견하면 아 이거 피하면은 내가 귀터치라는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지나가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을 귀시터라는 비난을 받은 오명을 써야 되니까 이거를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고민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원하는 건 승리야. 일본이 아무리 페어플레이 룰에 따라서 16강에 갔다 한들 결국 기록에 남는 건 16강이야. 대한민국은 32강인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든 거였죠. 그게 프로지. 그러니까 각본가가 이렇게 자신의 마이크를 인질 삼아서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PD도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눈치 보지 않는 자신의 욕망에 철저한 승부욕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욕망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보자. 뭔 개소리야. 네, 하여튼 저희가 오늘 다룬 작품 미스터 맥도날드였고 적당한 코미디입니다. 이 더운 날 에어컨 틀고 간단하게 보기 좋은 1시간 40분짜리 영화인데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 찾아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다룰 작품이 미션 임파서블의 새로운 시리즈죠. 네. 미션 임파서블 6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